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관우의 번성 공방전에 대해서 얘기해 보고자 합니다. 일단 번성 공방전이 있기 전에 한중 공방전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한중 공방전은 2019년 5월에 조조가 장안으로 퇴각을 하게 됨으로써 끝나게 되는 거예요. 2019년. 근데 이제 그 전에 알아둬야 되는 게 한중 공방전 전에 알아둬야 될 게 원래 조조는 허도가 본거지였습니다. 허도가 본거지였는데 하도 자신에 대한 암살 시도랑 반역들이 많았기 때문에 허도에는 한나라 황제랑 그를 따르는 신하들을 두고 자신은 업으로 향합니다. 업에 향해서 동작대도 만들고 여기 자신의 유능하고 믿을 수 있는 신하들을 다 배치하고 여기서 사실상 행정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항중 공방전 얘기로 돌아가자면 퇴각을 하고 이제 업으로 향하게 되겠죠. 중간에 여기 낙양이 있습니다. 낙양이 있고 근데 이 업조차 가지 못하고 이 낙양에서 바로 지원을 가야 될 정도로 한중공방전과 번성공방전의 시간차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시간차 얘기를 왜 하냐면 2018년 여기가 완이에요. 여기 이 지방 있죠. 여기에 중심지가 완이라는 곳인데 이 완이 굉장히 중요한 곳이 이렇게 적당히 산으로 둘러싸여 있죠. 요충지가 되면서도 중원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낙양으로도 진출할 수 있고 장안으로도 진출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뭐 중국의 역사를 보면은 다른 왕조가 시작하는 곳이기도 해요. 그만큼 완이 경제력도 풍성하고 지키기도 좋고 굉장히 중요한 곳입니다. 그럼 이 완을 보면 이 완에서 후임이라는 사람이 이 형주에 있던 여기가 강릉성입니다. 여기에 관우가 있었어요. 이 관우랑 모반을 하고 이 완의 태수를 어, 잡아요. 엄청 큰 사건이죠. 완의 태수면 엄청 큰 직책이 높은 사람인데 완의 태수를 잡고 반란이 어느 정도 성공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8년에 태수를 잡으니까 여기가 이제 이 지점이 빨갛게 표시할게요. 굉장히 중요한 지점입니다. 이 지점이 바로 양양과 번성이 있는 곳입니다. 양양과 번성. 양양과 번성이 있는데 양양과 번성이 어떤 식으로 있냐? 여기다 대충 그려드릴게요. 여기다 강이 이렇게 있어요. 강이 이렇게 있고 강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흐릅니다. 이렇게 그리고 좀 크게 그려볼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 양양성 브러쉬 여기에 양양성 그리고 이 아래 형주성 아니 번성 그러니까 양양성 번성이 있고 여기에 이제 강이 흘러요. 이 양성을 기점으로 서로가 서로를 도와주는 그러니까 완전히 요충지였던 거죠. 그러니까 이 산맥 가운데 양양과 번성과 강이 흘러요. 그러니까 천혜의 요새예요 여기는. 그래서 여기에 조인이 지키고 있었는데 여, 번성이 근데 여기 반란 소식을 듣고 후다닥 조인이 지원을 갑니다. 그래서 완을 다시 함락하고 후음을 참수하고 다시 번성으로 가요. 근데 그리고 이 한중 공방전에서 유비가 이겼잖아요. 그 당시에는 한나라 황제가 핍박을 받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위나라 사방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뭐 여기 반란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요. 근데 중요한 거는 2018년에 이 후미라는 사람이 관우랑 연합을 했고 그 사건이 기점이 돼서 번성 공방전이 일어났기 때문에 유추해 볼 수 있는 게 관우는 2018년에 한창 여기 한중 공방전에서 유비랑 조조가 싸울 때 이쪽으로 그러니까 이쪽으로 진격을 해서
어찌 보면은 양방 작전을 노렸을 수도 있어요. 원래 군사라는 게 전쟁이라는 게 뭐 한 달 만에 준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랜 시간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일단 반란 관우랑 연합해서 반란이 일어나는 시기는 2018년 같거든요. 이때는 관우는 직접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양동 작전을 펼치려고 했던 게 분명해요. 조조는 여기 묶여 있었고 조조가 여기 묶여 있으니까는 여기 있는 나머지 장수들은 명령을 받으려면 한참 걸렸겠죠. 여기서 뭐 왔다 갔다 책사가 왔다 갔다 하려면 몇천 킬로니까 한 20일 30일은 걸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관우는 조조가 없는 틈을 다 양동작전을 펼치고 싶었던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때마침 이 반란이 수습되고 관우도 진출하려는 찰나 여기서 조조가 물러나 버립니다. 5월에. 그리고 관우는 이제 7월 달에 이 양양과 번성에 도착을 하죠. 이쪽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일로 진출해서 여기 이렇게 강이 있는데요. 이렇게 강을 따고 흐릅니다. 여기 성 두 개 있고 그래서 관우의 북진을 보면 이렇게 양양을 도착하게 돼요. 7월 달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여기랑 여기 사이는 한마디로 엄청 멀어요. 엄청 멉니다. 우리나라 땅덩어리랑 비교할 바가 안 되게 넓기 때문에 그래서 관우가 독자적으로 진군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독자적으로. 그러니까 유비랑 제갈량의 명령이 없이. 이거는 그 요립전에서도 나오는 내용인데 이제 여기 총나라 신하준에 요립이란 사람이 있었어요. 요립이 관우를 비판하는 내용 중에 관우가 자신의 기분에 따라 돌발적으로 공격해서 많은 병사를 잃게 됐다고 비판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거는 그러니까 관우의 번성공방전을 비판할 가능성이 높고 이 말이 사실이라면 번성공방전은 여러 이유를 봤을 때 관우가 혼자서 돌발적으로 진출을 했다. 근데 아마 조조가 여기 묶여 있었을 때 유비랑 싸웠을 때 진출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었을 수도 있고 이게 끝났더라도 전쟁에 대한 준비가 다 완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살짝 간을 보고자 진군을 했다. 이렇게 추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시간차가 너무 짧습니다. 조조가 끝나자마자 바로 지원을 왔었어야 됐어요. 여기 끝나자마자 이 한중공방전 얻어 터지고 격이 왔는데 바로 지원을 했어야 될 정도로 시간차가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우금한테 정예 7군 그러니까 굉장히 조조 입장에서 아끼는 정예 부대를 내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이 양양은 이 그러니까 아래쪽 양양은 여상이라는 장군이 지키게 되고 위쪽의 번성은 조인과 만총이 지키게 되고 그리고 이 우금은 방덕하고 같이 이 양양 북쪽에 진을 치게 됩니다. 그리고 관우는 이렇게 포위망을 다 둘러쌌죠. 관우는 여기가 강이 있는데 강을 타고 와갖고 수군하고 육군으로 완전 촘촘히 포위를 합니다. 정말 개미 물새 틈 없이 포위망은 완벽했다고 해요. 수군과 육군을 다 동원해서. 그래서 여기서 이제 번성을 포위하게 됩니다. 그럼 완벽하게 번성을 포위했는데 우금하고 방덕이 지원을 하죠. 완전 위나라의 정예부대예요. 근데 때마침 홍수가 거대한 엄청난 비가 쏟아지게 되는데 관우는 슬기롭게 그 수군을 또 대동했으니까 배에 탔거나 아니면은 높은 지형으로 대피를 하고 우금하고 방덕은 상대적으로 평지였던 탓에 다 휩쓸리게 되죠. 물에 빠지게 되고 관우는 정예 수군 여기 형주에서 기른 수군을 데리고 방덕하고 우금을 방덕은 죽이고 우금을 사로잡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정예 7군 중에 3만 명을 포로로 사로잡게 돼요. 엄청 큰 수확이죠. 그리고 조인과 여기 사기는 완전 바닥이 되게 됩니다. 여기는 물에 잠겨갖고 식량도 어느 정도 쓸리고 완전히 물에 고립이 또 돼버려요. 엉망진창이 돼버리죠. 이 양양과 번성은.
그래서 식량도 부족해지고 당장 먹을 식량조차 부족해지고 엉망이 돼요. 수해로 물이 잠겨가지고 한번. 그래서 관우가 절대적으로 유리해졌다. 이 우금의 정예부대, 조조가 친히 이렇게 줬던 정예부대가 완전히 전부 포로로 붙잡혀버리는 대상사가 대사건이 발생해버렸다. 그래서 난리가 위나라가 나버렸다. 안 그래도 막 반란, 어배도 나고 막 호도에도 나고 막 반란이 그래서 또 다발적으로 일어나게 돼요. 이 관우에 호응하자. 유비도 이기고 관우도 여기도 사실상 우금하고 방덕을 꺾으니까 드디어 유비가 한나라를 살리는구나. 반란이 막 다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조조는 그 자기 한나라를 찬탈하려는 의지가 분명하게 보였기 때문에 한나라에 그 당시에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남아 있었죠. 그래서 조조는 두려움에 떨게 돼요. 여기도 참패하고 반란이 전국에서 이러면 감당이 안 되기 시작해. 유비한테도 져버리고. 그러니까 생각보다 상황이 엄청 안 좋았어요. 조조한테. 훨씬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 민심이라는 거는 무시를 못해요. 근데 이 포로 3만 명 이게 어찌 보면은 관우한테 더 안 좋은 절망적인 운명으로 향하게 됩니다. 왜냐면 포로 3만 명이란 거는 말이 포로 3만 명이지 쓸 수가 없는 병사들이에요. 가다놔야 되는데 그 가다놔야 해 그걸 감시하는 인원도 필요하고 그리고 그 먹일 식량도 필요합니다. 관우가 여기 아무리 형주에서 많이 끌어 모아봤잖아. 10만 명도 안 됐을 거거든요. 10만 명? 아무리 많이 모아봤자. 근데 3만 명을 더 먹여 살려야 돼요. 식량이 남아 돌겠습니까? 남아 돌지가 않았어요. 아니 3만 명은 갑자기 먹여 살려야 되니까. 계속 보급을 정신없이 하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럴 때 어떻게 하냐? 중국의 역사를 봤을 때 이렇게 3만 명 대량의 포로가 생겼을 때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첫 번째, 전부 죽입니다. 왜 죽이냐? 아니, 죽이고 싶지 않아. 사람의 목숨 3명 소중하고 3만 명을 죽이면은 그게 죽이는 사람 입장에서도 그게 좋겠습니까? 멘탈 다 깨지지. 근데 3 대량의 포로는 일단 군량이 어마어마하게 쓰게 되고 지키는데도 많은 병사가 쓰이게 되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상황이 불리해지면은 예를 들어 3만 명 포로가 있는데 여기 전쟁에서 져서 격파를 당해요. 그럼 이 3만 명의 포로가 그대로 적군이 돼서 뒤통수를 칩니다. 이런 사례가 중국 역사에 몇 차례 있었어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뒤통수를 노릴 수 있는 병사가 되는 거예요. 3만 명. 그래서 냉정한 장수들은 그냥 다 묻어버립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근데 관우는 할 수가 없었죠. 왜냐하면 유비는 조조에 대항하여 덕으로서 사람을 대하고 있었는데 3만 명을 학살해버려요. 그럼 서주 대학살을 일으킨 조조랑 도대체 뭐가 다르냐? 다 등 돌리겠죠. 그리고 관우는 백성들을 살피고 윗사람들은 무시했다는 성격이 강한데, 그러니까 약한 자들은 강하고 강한 자들한테 약했어요. 관우 성격상으로도 하기 힘든 일이었죠. 그래서 두 번째 포로로 두게 됩니다. 근데 이게 왜 치명적으로 관우한테 안 좋아지게 되냐면 군량의 문제예요. 이 군량 때문에 관우는 다급하게 이 강릉성에 있는 미방한테 군량을 달라고 계속 재촉을 하게 되죠. 근데 미방은 뭐 군량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군량이 없게 된 미방. 군량을 지금 3만 명을 더 먹여야 되는데 미방의 능력이 부족했거나 아니면 군량이 부족했거나 그래서 보시면은 오나라랑 총나라는 이 당시에 이 강을 두고 이렇게 강이 이렇게 또 흐릅니다. 그래서 그 이쪽 동쪽은 오나라 땅 그리고 이렇게 흐르죠. 이쪽 동쪽은 그러니까 이쪽 동쪽은 오나라 땅 이쪽 서쪽은 총나라 땅이 가지게 돼요. 왜냐면 그 당시에는 땅을 이렇게 가르기는 뭐 기술상으로 경계를 세우기는 애매했기 때문에 강을 기점으로 땅을 나누게 돼요. 그래서 형주가 이쪽은 촉, 이쪽은 오, 그리고 위쪽은 위나라였죠. 근데
총나라랑 오나라는 그 당시에는 동맹 관계였는데 이 동맹을 하게 될 때 이 가운데 부분, 가운데 부분에 중립 지역을 둡니다. 중립 지역. 여기에 이제 상관을 두게 되는데 이제 어찌 보면은 국가 기관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중립 지역을 두게 돼요. 여기서 이제 자유롭게 뭐 상인들이 오가고 여기에 또 군량을 잔뜩 쌓아줍니다. 여기서 이제 뭐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뭐 중립적인 회의 같은 것도 하고 뭐 그랬겠죠. 근데 미방이란 놈이 군량이 강냉성이 있는데 하도 보급되기 군량이 없다 보니까 이 중립 지역의 군량미를 탈취해서 관우한테 줘요. 관우는 몰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면 전쟁을 한창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오나라한테 빌미를 관우는 절대 안 줬을 거예요. 오나라를 항상 경계하고 있었기 때문에. 근데 미방은 아마 이때부터 오나라랑 내통을 하고 있었는지 몰라도 여튼 이 중립 지역을 습격해서 여기 잔뜩 쌓여있던 군량을 주니까 오나라 입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 이 녀석들 봐라. 감히 중립지역, 그러니까 우리나라 치면 판문점하고 비슷하죠. 판문점을 기습해서 무기를 탈취한 거랑 같아요. 오나라 입장에서 이때다. 이 역겨운 관우 새끼 이놈을 잡아야겠다. 지금 총나라가 이거 위나라 쌈싸먹으면 우리 입장에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래서 여기를 기습했다는 이유로 오나라는 자신의 숨겨진 야욕, 형주를 먹고 싶다는 야욕을 위해서 강릉성으로 바로 본군이, 오나라 본군이 향하게 되죠. 그 강릉성의 미방은 근데 강릉성이 쉽사리 함락되는 성은 아니었어요. 워낙 그 관우가 거의 세상을 만들다시피 했고 엄청 견고하게 만들어놨어요. 관우가. 그래서 그 강릉성은 그 후에도 오나라에서 유용하게 계속 쓰입니다. 수십 년간을. 완전 요충지로서. 근데 미방은 어서오세요 환영하세요 하고 문을 활짝 열어줘요. 그러니까 이게 미방이 이미 오나라랑 내통을 하고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냥 문을 열어줘 버립니다. 어이없게. 여기서 버틸만 했어요. 관우가 바로 황급히 퇴각을 했겠죠. 소식을 듣고. 근데 문을 열어줘 버리니까 뭐냐, 관우한테 갈 소식이 소식도 전달도 늦게 돼요. 그냥 순식간에 여기가 다 점령당해버립니다. 그래서 오나라는 어떻게 되냐, 이제 그 주요한 지방이 있어요. 바로 여기가 이른과 자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영릉인데 이 이른과 자기가 여기 함락되자마자 육손을 보내버립니다. 그래서 여기를 함락시켜버려요. 그러니까 관우의 서촉의 후퇴선을 바로 막아버려요. 황당하죠? 그래서 관우는 여기가 바로 함락돼 버리니까 소식도 듣지 못하다가 뒤늦게 어처구니 없게 조조군한테 듣게 돼요. 조조군한테. 그러니까 여기가 얼마나 오나라가 신속하게 이렇게 정보를 차단했는지 알 수 있어요. 차단해버리니까 유비한테 가는 것도 늦었죠. 정보가 관우한테 가는 것도 늦게 돼요. 관우는 그래서 여기서 긴가민가 하다가 조조가 계속 원군을 계속 보냅니다. 낙양에서 본인도 갈 준비를 해요. 그래갖고 결국 상황한테 깨지게 돼요. 우금도 이기는데 이거 보급도 없지. 이 상용에서는 유봉과 맹달이 있었는데 점령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제 청나라였죠. 그래서 지원군을 안 보내준답니다. 관우 지원군도 없이 여기서 계속 오는 물량 공세를 어떻게 막습니까? 초반에야 막지. 자기는 병력이 갉아먹히고 군량하고, 여기는 군량과 병력이 계속 무한대로 쏟아져요. 무한 디펜스가 되는 거야. 오히려 자기가 공격을 했는데. 그래서 패배하고 철수하게 되는데 이거 웬걸? 강릉도 먹혀있어. 긴가민가 했는데 진짜 먹혀있네. 순식간에 함락이 돼있네. 완전 요새였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뭐 하루 이틀 견딘 것도 아니야. 그냥 바로 1초 만에 함락돼 버렸네. 항복을 해가지고. 관우 입장에선 답이 없어진다. 태강로는 이미 육선에 막혀 있습니다. 그거고 어디 보자. 오나라는 또 그 육선을 시켜서도 막는 것도 있지만 또 주연과 반장을 시켜서 이 하얀 길 있죠. 이게 상용으로 향하는 좀 험한 산길이요. 여기도 주연과 반장을 시켜서 막아버립니다. 그래갖고 관우 입장에서는
이 맥성이라는 자그마한 곳에 있다가 정말 여기 육수한테 막혀 있어. 안 돼. 그래서 필사적으로 여기는 위군이 있어. 있어. 안 돼. 필사적으로 이 좁은 이 새끼를 향해서 가는데 이 상용으로 어떻게든 도망치고자 합니다. 이제 군사도 거의 다 잃었죠. 왜냐면은 보급이 안 돼요. 보급이 안 되면 먹을 게 없기 때문에 병력은 다 흩어집니다. 필사구 쪽으로 도주를 하게 되는데 이 좁은 산길, 험한 산길 여기서 잡혀서 송건한테 참수를 당하게 되고 이렇게 본성 공방전은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유비와 관우의 최전성기였던 이 한중공방전 그리고 본성공방전의 우금 7군 격퇴 이 최전성기에서 바로 관우의 죽음 그리고 유비는 가장 아끼던 인물 중 하나인 관우의 죽음으로 인해서 최전성기에서 바로 종말로 향하게 됩니다. 참 아이러니하죠. 유비는 왜 못 도와줬냐? 자, 유비는 왜 못 도와줬을까요? 일단은 관우가 이 맥성에 있던 당시가 11월로 추정을 하고 11월이라고 합니다. 2019년 11월. 그리고 추정이 되는데 정확히 몰라요. 유비가 송도가 여기입니다. 여기. 송도가 여기인데 11월에 들었다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거리를 비교했을 때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마이가 여기 완에 있을 때 여기가 상룡이죠. 요 상룡 어딘지 모르겠어요. 요 상룡 어딘가를 칠 때 이틀 달릴 길을 하루 만에 달려서 8일이 걸렸다고 해요. 그러니까 엄청 빡세게 갔다는 거죠. 근데 이 강릉과 송도는 훨씬 깁니다. 이 험한 영안이라는 곳을 지나야 되는 것도 그렇고 뭐 아무리 전령이 간다 해도 혼자 간다 해도 여기도 서둘러 가서 8일이었다는 건데 이제 완전히 병사들을 이제 압박시키면서 채찍질 하면서 간 게 8일인데 여기도 아마 적어도 제가 봤을 때 도달하는데 한 15일 걸리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이미 여기 소식이 도달했을 때는 너무 늦은 거죠. 유비 입장에서 너무 늦었고 그 유비에서는 서둘러서 진짜 서둘러서 여기 패전병이라도 일단 이렇게 패전병들이 왔을 거 아닙니까 여기 있던 아주 소규모의 패전병 그래서 영안과 패전병을 시켜서 싸우라고 본인은 헐레벌떡 준비합니다. 근데 이것도 가는데 15일 걸리겠죠. 또 그리고 대규모 소집이 쉽지가 않은 거예요. 오나라는 이게 정예병력 정군을 다 데리고 왔기 때문에 여기도 적어도 10만 명 가까이는 모아야 됩니다. 근데 한중공방전도 했죠. 모으는데 또 한나절 걸렸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소집 중에 냉정히 말해서 이 왔다 갔다 하면은 한 달이 걸리는데 냉정히 말해서 소집하고 정예군이 가기도 전에 관우가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관우는 12월에 참수를 당합니다. 그러니까 유비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아마 출동을 하는 도중이었을 수도 있고 수집하는 한참 동원하는 도중이었을 수도 있어요. 급하게. 근데 관우가 너무 생각보다 빨리 죽습니다. 거리도 너무 멀었고 그리고 여기가 다 정보가 끊겨버린 게 컸어요. 여기가. 그래서 그 유비의 심정을 헤아려 보자면 일단 미방은 미축의 동생이었는데 이 미축이라는 사람은 평생 유비를 따라다니면서 자신의 전 재산을 다 바칩니다. 유비가 진짜 근거지조차 없을 때 부자였는데 털털털이가 되면서 가난뱅이가 될 정도로 다 털면서 유비한테 다 투자했던 사람. 근데 아오한테 그래서 좋은 자리를 줬더니 아오가 배신을 때린 거죠 미방이. 그래서 유비는 미축 대하길 예전처럼 대합니다. 니 탓이 아니고 아오 탓이 잘못이다. 근데 미축은 부끄러워서 병사해버려요. 얼마 살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여기
상용을 지키던 유봉과 맹달. 유봉은 유비의 양자였죠. 근데 도와주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봉은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맹달은 도망쳐버리죠. 그러니까 유비의 분노가 대단했던 거예요. 그리고 슬펐던 거예요. 진짜 관우가 아끼던 사람 중 하나였던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맹달은 이 총나라를 차지하는데 어찌 보면은 진짜 1등 공신 중 한 명이었거든요. 공신 중 한 명이었죠. 그런데도 위나라로 도망쳐 버린다. 맹달. 분위기만 잃고서. 그만큼 간절한 사이였다는 거예요. 여기 내부 사람들이 다 느끼기엔. 그리고 유비는 그렇게 아끼던 조자룡과 제갈량이 오나라랑 전쟁을 반대하는데 복수전을 위해서 오나라랑 전쟁을 하게 돼요. 오죽하면 적국인 위나라의 신하 유엽조차 유비랑 관우 관계가 아버지랑 자식 관계라 했어요. 그래서 유비가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거라 했는데 틀림없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부자지간이나 다름없었으므로. 그만큼 유비와 관우의 사이는 각별했다. 그리고 참 아이러니해요. 제갈량은 오히려 위험적인 면이 없었다고 해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후세 사람들이 욕을 먹습니다. 너무 안정적으로 했다고 해서. 근데 관우는 너무나 지 무력만 믿고 용감하게 갔다 해서 욕을 먹습니다. 근데 결과가 달랐다면 아마 사람들은 반대로 또 평가가 있을 거예요. 관우가 성공했다면 관우는 용맹했는데 제갈량은 용맹하지 않고 안정적으로만 했다. 겁절부했다 그랬겠죠. 관우 입장에서도 이해가 되는 게 관우가 여기서 이미 이때쯤 정확한 나이는 알 수가 없습니다. 관우는 왜냐면 태어난 시기가 미상이기 때문에. 근데 50대 중반 혹은 60대로 예상을 하고 있어요. 보통 이 시절은 60살이면 많이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관우 입장에서도 죽음이 얼마 멀지 않았던 거예요. 실제로 조조도 거의 동시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면 조조도 이 1년 뒤에 봄에 바로 죽습니다. 관우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어요. 관우도 죽음이 멀지 않았다는 거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멀지 않았어요. 관우도 나이를 많이 먹고 유비도 나이를 많이 먹은 상태였어요. 조조도 많이 먹고. 그 관우도 나이 먹기 전에 뭔가를 해놓고 싶었던 거야. 이 관우가 한 7년 넘게 성도 쌓고 군사도 육군 수군을 완전히 예리하게 다듬어 놓습니다. 정예로 다듬어 놓은. 이 강릉성이 천하의 요새가 돼. 이 삼국시대 내내. 관우 사후에도. 관우 본인이 직접 손수 쌓았다고 하는데 그만큼 관우가 정예적 병사를 해놓고 준비를 해놓고 이제 마지막 삶을 불태우러 간 거죠. 나이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공감을 하실 거예요. 50대 중반, 60대 초반. 이제 언제 죽을지 모르는 나이인데, 그리고 조금만 더 나이 먹으면 전장에서 움직이기도 힘든 나이가 돼요. 이미 움직이기 많이 힘든 나이가 됐을 수도 있어.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불꽃을 태우고자 한 겁니다. 이게 그리고 관우의 최후가 됩니다. 그리고 필사적으로 유비한테 향하고자 합니다. 패배해서도. 얼마나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또 각별했을 거예요. 이거는 관우가 조조한테 항복하고 나서도 조조한테 일절 예물을 받지 않고 다시 유비한테 돌아간 것만 해도 알 수가 있어요. 이 둘의 사이는 정말 각별했고 조조는 그런 관우를 적장이지만 인정하고 훌륭히 대접했다. 조조는 사람 보는 눈은 높았습니다. 자기 신하들은 유능한 신하들로 가득 찼었어요. 유능한 신하들을 뽑았고 그 조조조차도 인정했다. 관우는 그러니까 평가절하를 할 수는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으로는 평가절하기가 힘듭니다. 왜냐면은 관우와 유비는 언도도략에서 평생을 자기보다 큰 세력과 싸워야 했어요. 근데도 위나라 신하들, 관우의 그 무력을 본 위나라 신하들은 다 인정을 합니다.
참 안타깝죠.